일요일 아침, 나는 9시에 일어나 면도를 하고 빨래를 해서 옥상에 널었다. 상쾌한 날씨였다. 제법 가을 냄새가 났다. 고추잠자리떼가 앞마당을 빙빙 날아다니고 동네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쫓아다녔다. 바람이 없어서 국기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기숙사를 나와 전철역까지 걸었다. 일요일의 학생 거리는 마치 쥐 죽은 듯이 휑하여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상점들은 닫혀 있었다. 거리에 갖가지 소음이 평소보다 한층 또렷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재에 힐이 붙은 사보, 남학신을 말하며 요즘엔 굽이 나무로 된 신발을 일컬음. 사보를 신은 여자가 딱딱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지르고 전철 차고 옆에서는 4~5명의 아이들이 빈 깡통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걸 겨누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꽃이 판 곳이 열려있기에 나는 거기서 수선화 몇 송이를 샀다. 가을에 수선화를 산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었지만 나는 예전부터 수선화를 좋아했던 것이다. 일요일 아침 전철에는 일행인 듯한 할머니 3분만 타고 있었다. 내가 차에 오르자 할머니들은 내 손과 내 손에 들려있는 수선화를 번갈아 보았다. 그중 한 할머니가 내 얼굴을 보며 빙긋이 웃었다. 나도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스쳐가는 낡은 집들을 바라보았다. 전철은 그 집들의 추녀 끝에 닿을 듯 말 듯하며 달리고 있었다. 어느 집 베란다에는 토마토의 모종 화분이 10개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햇빛을 쬐고 있었다. 마당에서 어린아이가 비눗방울을 날리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어디선가 이시다 아유미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디선지 칼의 냄새도 풍겨왔다. 전철은 그런 친숙한 뒷골목을 누비듯이 스르륵 달리고 있었다. 도중역에서 몇몇 승객이 올라탔으나 할머니 일행은 지치지도 않는지 뭔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스카역 근처에서 나는 전철을 내려 그리 화려하지 않은 큰 길을 그녀가 약도에 그려준 대로 걸어갔다.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은 어느 곳이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느 가게나 건물은 낡고 안은 어두워 보였다. 간판 글씨가 지워져 있는 곳도 있었다. 건물의 낡은 정도나 스타일로 보아 이 근처는 전쟁 때 폭격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이런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개축한 집도 있었고 어느 집이나 증축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했지만 그런 집들은 아예 허름한 옛집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차들과 나쁜 공기, 소음과 비싼 집세에 소리를 지르고 교외로 옮겨가 버렸고 뒤에 남은 것은 싸구려 아파트나 사택, 이사하기 어려운 상점 또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매달려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뿐이라는 분위기를 주는 거리였다.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마치 안개가 덮인 듯이 주위가 뿌옇고 구질구질했다. 그런 길을 10분쯤 걷다가 주유소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자
조그만 상점가가 나왔고 그 한가운데쯤에 고바야시 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확실히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내가 미도리의 말을 듣고 상상했던 것만큼 작지도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거리에 지극히 평범한 서점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소년 잡지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다 지쳐 사러 달려갔던 것과 똑같은 책방이었다. 고바야시 서점 앞에 서 있자니 어쩐지 뭔가 그리워지는 기분이 되었다. 어느 거리에나 이런 서점이 있는 것이다. 가게는 아예 셔터를 내렸고 셔터에는 주간 문춘, 매주 토요일 발매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12시가 되려면 아직도 15분쯤 남아 있었지만 수선화를 들고 상점가를 거닐면서 시간을 때우자니 그것도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나는 셔터 옆에 있는 벨을 누르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답을 기다렸다. 15초쯤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벨을 누를까 망설이고 있는데 위쪽에서 드르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올려다보니 미도리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셔터 열고 들어와 하고 그녀가 소리쳤다. 시간이 좀 이른데 괜찮아? 나도 되받아 소리쳤다. 상관없어. 2층으로 올라와. 난 지금 좀 바빠서 그래. 다시 드르륵 하고 창문이 닫혔다. 나는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내는 셔터를 1미터쯤 밀어 올리고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다시 내렸다. 가게 안은 아주 캄캄했다. 나는 끈으로 묶어 바닥에 내려놓은 반품용 잡지 꾸러미에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안쪽으로 들어가 손을 더듬거려 구두를 벗고 위로 올라갔다. 집 안은 어둡고 침침했다. 디딤돌을 딛고 올라선 곳은 응접실처럼 되어 있었고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방으로 창문에서는 옛날 폴란드 영화처럼 어둑한 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왼쪽에는 창고 같기도 하고 다용도실 같기도 한 공간이 있었고 화장실 문도 보였다. 오른쪽에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니 2층이 나왔다. 2층은 1층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아서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이쪽이야 하고 어디선가 미도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서니 오른쪽에 식당 같은 방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주방이 있었다. 집 자체는 낡았지만 주방은 아주 최근에 보소한 듯 싱크대도 수도꼭지도 찬장도 모두 반짝거리는 새 것이었다. 미도리는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냄비에서는 뭔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생선 굽는 냄새도 났다. 냉장고에 맥주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마시고 있을래? 하고 미도리가 이쪽을 흘끗 보면서 말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마셨다. 맥주는 한 반년쯤 그곳에 들어 있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냉장이 잘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작고 흰 재터리와 신문과 간장병이 놓여 있었다. 메모지며 볼펜도 있었는데 메모지에는 전화번호며 시장 본 물건을 계산한 듯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려줄래? 기다릴 수 있지? 물론 기다릴 수 있지. 하고 나는 말했다. 기다리면서 뱃속을 좀 비워도 양은 충분하니까.
나는 찬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요리를 만드는 미도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잽싸고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4가지 정도의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쪽에서 조림의 간을 보는가 하면 뭔가를 도마 위에서 재빨리 다지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어 담아 놓는가 하면 다 사용한 냄비를 물에 깨끗이 씻기도 했다. 뒤에서 보고 있자니 그 모습이 마치 인도의 타악기 연주자를 연상케 했다. 저쪽에서 종을 울리는가 하면 이쪽에서 나무판을 두드리고, 그러곤 물소 뼈를 두드리기도 하는 시기였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민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나는 감탄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도울 게 있으면 해줄게 하고 나는 말을 걸어보았다. 괜찮아. 나 혼자 하는데 익숙하니까 하고 미도리는 말하고 살짝 이쪽을 보고 웃었다. 미도리는 통이 좁은 블루진 위에 네이비 블루 컬러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등 쪽에 애플 레코드의 사과 마크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뒤에서 보니 그녀의 허리는 놀라우리만큼 가늘었다. 마치 허리를 튼튼하게 굳히기 위한 성장의 한 과정을 어떤 사정으로 뛰어넘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씬한 허리였다. 그래서 보통 여자가 달라붙는 진을 입었을 때의 모습보다 훨씬 중성적인 인상을 주었다. 싱크대 위에 창문으로 비쳐드는 밝은 햇살이 미도리의 몸의 윤곽에 어렴풋한 테두리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근사한 식사를 만들 것까지는 없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전혀 근사하지 않은데 하고 미도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제는 바빠서 시장도 제대로 못 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걸 그러 모아서 재빨리 만든 것뿐인걸.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마. 정말이야. 그리고 손님 접대하기 좋아하는 건 우리 집 가풍이야. 우리 가족은 말이지.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 접대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 근본적으로. 어째 좀 병적인 것 같기도 해. 그건. 남달리 친절한 가정이랄 수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인망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어쨌든 손님만 왔다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접대를 하거든. 가족 모두가 그런 성격이야. 행복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사람은 당신은 거의 술을 못 마시면서 집안이 온통 술 천지야. 왜 그런지 알아?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맥주는 마음 놓고 마셔. 걱정 말고. 고마워. 하고 내가 말했다. 나는 문득 수선화를 아래층에 놓아두고 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구두를 벗을 때 옆에 놓고는 깜빡 잊은 채 올라온 것이다.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 어두컴컴한 데서 하얀 수선화 10송이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찬장 속에서 홀쭉한 유리컵을 꺼내어 수선화를 꽂았다. 나 수선화 참 좋아해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문화제에서 7송이 수선화를 부른 적이 있어. 그 노래 알아? 7송이 수선화? 물론 알고 있지. 전에 포크 그룹을 했어. 기타 치면서. 그리고 그녀는 7송이 수선화를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접시에 담았다. 미도리의 요리 솜씨는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전갱이 초절임에 다시국물로 간을 한 두툼한 계란말이, 손수 만든 삼치조림, 가지조림, 순채 장국, 버섯밥,
거기다 단무지를 잘게 썰어 깨소금을 뿌린 것을 듬뿍 곁들여 내놓았다. 양념은 산뜻한 간사이풍의 싱거운 맛이었다. 아주 맛있는데? 하고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어때, 와타나베? 솔직히 말해서 내 요리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지? 처음부터? 그렇긴 해. 하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와타나베는 간사이 사람이니까 이런 맛을 좋아하지? 나 때문에 이렇게 싱겁게 만든 거야? 설마. 아무리 그렇기로 그런 귀찮은 짓을 누가 하겠어. 우리 집은 늘 이런 식이야. 그럼 부모님이 간사이 분이신가? 아니, 아버진 내내 이 고장에서 사셨고 어머닌 후쿠시마 출신이야. 우리 친척 중엔 아무리 찾아봐도 간사이 사람이라곤 없다고. 우린 도쿄, 기타 칸톡의 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완벽한 정통 간사이식 요리를 만들 수 있지? 누구에게 배웠어? 뭐 말하자면 길어. 하고 그녀는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집안 일이라고 이름 붙은 일은 딱 질색이었으니까 요리 같은 건 아예 만들지 않았거든. 더구나 보다시피 우리는 장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뭘 사 먹자든가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고로케를 사다가 그걸로 때운다든가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 난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정말 싫었어. 정말 죽도록 싫었어. 카레 3일치를 만들어 놓고 매일 그걸 먹는다든가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지만 식사만은 제대로 된 걸로 내가 만들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신주쿠에 있는 기노쿠야 서점에 가서 가장 근사해 보이는 요리책을 사들고 돌아와 거기 적혀 있는 걸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마스터했지. 도마를 고르는 법, 칼 가는 법, 생선 다루는 법, 가스오부시 깎는 법, 모두 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간사이 사람이라서 내가 만드는 요리도 전부 간사이식으로 되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모두 책으로 공부한 거야? 하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러고 나선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러 가거나 했어. 그래서 맛을 익히고 난 감이 아주 뛰어나거든. 논리적 사고 같은 건 영 아니지만 누구에게서 배우지 않고도 이만큼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한데 정말? 그게 정말 힘들었어. 하고 미도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쨌든 요리엔 이해도 관심도 전혀 없는 집안이었어. 제대로 된 칼이나 남비를 사고 싶다고 해도 돈 같은 걸 주지 않는 거야. 지금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하지만 저런 무딘 칼로 생선을 어떻게 다듬어요 하면 생선 같은 건 다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 할 수 없지 뭐.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식칼이나 냄비나 소쿠리 같은 것을 샀어. 어때? 믿겨져? 15살짜리 여자애가 자린고비처럼 열심히 돈을 모아 소쿠리, 숫돌, 튀김냄비 등등을 사들인 거야. 내 친구들은 용돈을 잔뜩 타가지고 멋진 드레스며 구두를 사는데 말이지. 어때? 불쌍하지 않아? 나는 순채 장국을 마시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어떻게 해서든지 계란말이 기구를 사고 싶었어. 다시국물 계란말이를 만들 때 쓰는 가늘고 길쭉한 구리로 된 거 말이야. 그래서 난 새 브래지어 살 돈으로 그걸 사버린 거야. 덕분에 고생 좀 했지. 한 3달쯤 브래지어 1개로 버텨야 했으니까. 믿겨져? 밤에 빨아 열심히 말려서 아침에 그것을 차고 나갔어. 가끔 마르지 않으면 그런 비극이 또 없었어.
세상에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면 축축한 브래지어를 하는 걸지도 몰라. 더구나 그게 계란말이 기구 때문이라 생각하면. 정말 그랬겠군.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하긴 어머니한테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약간은 한숨 돌렸어.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고 싶은 대로 샀어. 그래서 이제는 요리 기구가 꽤 제대로 갖춰졌어. 우리 아버진 생활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셨는데? 2년 전. 하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암이었어. 뇌종양. 1년 반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온갖 고생 끝에 나중엔 정신이 이상해지고 약에 중독되어 버렸지.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거의 안락사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뭐라고 할까? 그건 정말 최악의 죽음이었어.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들도 고생하고 그 때문에 집에는 돈이 바닥나다시피 했어. 한 대에 2만 엔이나 하는 주사를 계속 맞아야지. 간호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니 이래저래 그렇게 됐어. 나는 간호를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재수를 해야 했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더구나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는지 그만두고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가 뜻하지 않게 침울해졌네.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 브래지어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내가 말했다. 바로 그 계란 말이야. 알고나 먹어줬으면 해. 그녀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 몫을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다. 그녀는 별로 많이 먹지 않았다. 요리를 만들면 만드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게 된다고 미도리는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 위를 닦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말보로 담뱃갑을 들고 와 담배의 한 갭이 꺼내 물더니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수선화가 꽂혀있는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꽃병에 옮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까운 물가에서 막 꺾어온 수선화를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컵에 꽂아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 오스카 여가 물가에서 꺾어왔어. 하고 나는 말했다. 미도리는 킥킥 웃었다. 자기는 정말 이상해. 농담 따위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농담을 하거든. 미도리는 턱을 개고 담배를 절반쯤 피우더니 재터리에 힘껏 눌러 비벼 껐다. 연기가 눈에 들어갔는지 손가락으로 눈을 문질렀다. 여자는 좀 더 우아하게 담배를 끄는 법이야.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면 천박한 여자 같아 보여. 무리하게 끄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가장자리부터 끄는 거야. 그럼 그렇게 짓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건 좀 너무하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 담배 연기를 내뿜지 말아야 해. 남자와 둘이서 식사할 때는. 3달 동안 브래지어 하나로 버텼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지. 보통 여자들이라면. 난 천박한 여자야. 하고 그녀는 콧등을 긁으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얌전하게 굴 수 없는걸. 이따금 장난삼아 그래 보지만 아무래도 몸에 배질 않아. 달리 또 뭐 할 말이 있어? 말보로는 여자가 피우는 담배가 아니야. 어때? 뭐 어차피 뭘 피우건 맛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손 안에서 말보로의 딱딱한 빨간 담뱃갑을 빙글빙글 돌렸다. 지난달부터 피우기 시작했을 뿐이야. 사실 특별히 피우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저 문득 한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지? 미도리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찌해서라? 와타나베는 담배 안 피워? 6월에 끊었어. 왜 끊었어? 귀찮아서지. 밤중에 담배가 떨어졌을 때 그 괴로움. 그런 건 말이야. 그래서 끊었지. 뭔가에 그런 식으로 속박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보기보다는 만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구나. 그렇지?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나는 말했다. 아마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그랬어. 그건 말이야. 자기가 남이 좋아해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마땅해 하는지도 모르지. 하고 그녀는 턱을 괴면서 어정쩡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와타나베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 말투도 특이하고 뭔가에 그런 식으로 속박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걸 도왔다. 나는 미도리의 옆에 서서 그녀가 씻은 그릇을 행주로 닦아 조리대 위에 포개 놓았다.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어딜 간 거지 오늘?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엄마는 무덤 속이야.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좀 전에 들었어. 언니는 약혼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어. 어딘가 드라이브라도 갔을 거야. 언니 약혼자는 자동차 회사에 다녀. 그래서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거든. 난 자동차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미도리는 그러고 나서 잠자코 접시를 씻었고 나도 잠자코 그것을 닦았다. 다음은 아버지인데 하고 잠시 후 미도리는 말했다. 그래. 아버진 작년 6월 우루과이에 간 채 돌아오지 않고 계셔. 우루과이? 하고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우루과이는 왜? 우루과이로 이민 가려고 했어. 아버지는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군대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우루과이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길 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갑자기 말을 꺼내더니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버린 거야. 우린 한사코 말렸어. 그런 곳에 가봐야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도쿄 밖으론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헛일이었어.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머리에 나사가 빠져버렸던 건가 봐. 그만큼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 정말이야. 나는 뭐라고 맞장구 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미도리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자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 난 지금 몹시 분하다. 너희 어머니를 잃는 것보다는 너희 둘을 잃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 어때? 그렇지 않겠어? 아무리 그렇기로 어떻게 그런 말을. 물론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그건 이해해. 안 됐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딸을 보고 너희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아? 그건 그렇군. 우리도 상처 받았다고 하고 미도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튼 우리 가족은 모두 좀 이상해. 어딘가 좀 어긋나 있어. 그런 것 같군. 하고 나도 인정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딸들에게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군. 그러곤 우루과이로 가버린 거야.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나는 잠자코 접시를 닦았다. 접시를 다 닦고 나자 미도리는 내가 닦은 그릇들을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어? 하고 내가 물었다. 딱 한 번 그림 엽서가 왔어. 지난 3월에. 하지만 자세한 이야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어. 거기는 덥다든가 생각만큼 과일이 맛없다든가 그런 말뿐이었어. 정말 말도 안 돼. 그것도 시시한 당나귀 사진이 찍힌 그림 엽서의 말이지. 머리가 좀 이상해 아버진. 그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조차도 적혀있지 않았다니까. 끝에다 조금 자리가 잡히면 나와 언니를 부르겠다고 쓰여있긴 했지만 그러곤 소식 불통이야. 이쪽에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오지 않아.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우루과이로 오라고 하면 너는 어쩔 거야? 난 가볼 생각이야. 재미있지 않아? 언니는 절대로 가지 않겠대. 우리 언니는 불결한 것이나 불결한 장소는 아주 싫어하거든. 우루과이가 그렇게 불결한가? 몰라. 하지만 언니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길에는 당나귀 똥이 그득하고 거기에 파리가 윙윙대고 수세식 변소의 물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도마뱀이나 전갈 따위가 우글거리고 그런 영화를 어디선가 봤겠지. 우리 언니는 벌레도 질색이야. 언니가 좋아하는 건 번쩍거리는 차를 타고 쇼난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거야. 우루과이 좋지 않아? 난 가도 괜찮아. 그럼 이 서점은 지금 누가 하고 있지?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언니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근처에 사는 친척 아저씨가 매일 도와주거든. 배달도 해주고 나도 틈나면 도와주고. 서점이란 게 그렇게 중노동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그럭저럭 해나가는 거야. 도저히 안 된다면 가게를 팔아버릴 작정이지만. 아버지를 좋아해? 미도리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째서 우루과이까지 가겠다는 거지? 믿기 때문이야. 믿는다고? 그래,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믿기는 하지,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가정도 자식도 일도 다 버리고 훌쩍 우루과이로 가버린 사람이지만 난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야. 알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미도리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는 내 등을 가볍게 때렸다. 됐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일요일 오후에는 연거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기묘한 날이었다. 미도리네 집 바로 근처에서 불이 나 우리는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불 구경을 하고 그러곤 얼떨결에 키스를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바보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은 그렇게 진행된 것이다. 우리가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가 차츰 커지고 그 숫자도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았다. 창문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몇 사람인가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미도리는 큰 길이 보이는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보더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곤 어디론가 사라졌다. 쿵쿵 하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붙어 있더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브라질이 거기고 베네수엘라가 거기고 그 언저리가 콜롬비아고 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지만 우루과이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는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미도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빨리 이리 좀 와보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널찍한 옥상으로 나섰다. 그곳은 주위의 다른 집들의 지붕보다도 한결 높아서 동네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서너 집 저편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치솟아 미풍을 타고 큰 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뭔가 타는 매캐한 냄새도 함께 풍겼다. 저긴 사카모토 씨네 집이야. 미도리는 난간에서 몸을 내밀듯이 하고 말했다. 사카모토 씨는 전에 창호 가게를 했어. 지금은 가게를 닫고 장사를 하진 않지만. 나도 난간에서 몸을 내밀듯이 하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3층짜리 빌딩 그늘이 져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소방차가 3대인지 4대인지 모여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길거리가 비좁아서 겨우 2대밖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차들은 큰 길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큰 길에는 여느 때처럼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챙겨서 이곳을 뜨는 게 좋겠는데?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괜찮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바로 옆이 주유소잖아? 내가 도울 테니 짐을 꾸리라고. 중요한 물건 같은 건 없는데 뭐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그래도 뭔가 있겠지. 예금 통장이라든가 인감 도장이라든가 무슨 증서라든가 그런 것. 우선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곤란할 테니까. 걱정 없어. 난 도망 안 갈 거니까. 여기가 불에 타도? 그럼 하고 그녀는 말했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미도리의 눈을 보았다. 미도리도 내 눈을 보았다. 그녀 말에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부터가 농담인지 나로선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참 그녀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아무러면 어떠냐 하는 심정이 되었다. 좋아, 알았어. 나도 너랑 같이 있지 뭐. 하고 나는 말했다. 같이 죽어줄래? 하고 미도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설마 위험해지면 난 도망칠 거야. 죽고 싶거든 너 혼자 죽으면 되잖아? 냉정하네. 점심 대접쯤 받았다고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저녁 식사라면 또 몰라도. 그래 좋아. 아무튼 여기서 잠깐 어떻게 되나 보면서 우리 노래라도 불러보자. 사태가 위험해지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노래를? 그녀는 아래에서 방석 2개와 캔맥주 4개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짓을 하면 동네 사람들의 빈축을 사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동네에 불이 난 것을 구경하며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다지 올바른 행동이라곤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할 거 없어. 그런 거. 우리는 동네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그녀는 옛날에 유행했던 포크송을 불렀다. 노래도 기타 솜씨도 좋다곤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은 아주 즐거운 듯 했다.
그녀는 레몬트리, 퍼프, 500마일, 꽃들은 어디로 갔나, 노 저어라 마이클 등을 닥치는 대로 불러댔다. 처음에 미도리는 내게 저음 파트를 가르쳐 이중창을 하려고 했지만 내 노래가 워낙 시원치 않자 단념하고 혼자서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댔다. 나는 맥주를 홀짝이며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서 화재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연기는 갑자기 기세 좋게 솟아오르는가 싶다가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뭐라 외치고 명령했다. 타타타타 하는 큰 소리를 내며 신문사 헬리콥터가 날아와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우리 모습이 찍히지 말았어야 할 텐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구경꾼들을 향해 좀 더 뒤로 물러나라고 호통치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로 엄마를 찾고 있었다.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바람이 불안정하게 불기 시작했고 흰 재 같은 것이 우리 주위까지 희끗희끗 춤추며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미도리는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기분 좋은 듯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알고 있는 노래를 한바탕 부르고 나더니 이번엔 자신이 작사 작곡했다는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당신을 위해 스튜를 만들고 싶지만 내게는 냄비가 없어. 당신을 위해 머플러를 뜨고 싶지만 내게는 털실이 없어. 당신을 위해 시를 쓰고 싶지만 내게는 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노래야.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가사도 형편없고 멜로디도 엉망이었다. 나는 그런 엉터리 노래를 들으면서 만약 불이 주유소에 옮겨 붙는다면 이 집도 날아가 버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미도리는 노래 부르기에 지쳤는지 기타를 놓고 양지 쪽의 고양이처럼 달랑 내 어깨에 기대어 왔다. 내가 만든 노래 어땠어? 하고 미도리가 물었다.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고 내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고마워.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테마야. 알 것 같기도 해. 하고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말이야. 하고 미도리는 내 쪽을 향하며 말했다. 나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졌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어. 그래? 그럼. 그런데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아?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말이야.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나름대로 복잡했어, 우리 집. 하지만 난 줄곧 이렇게 생각해왔어. 뭐니 해도 친아버지, 친어머니인 만큼 죽어서 헤어지거나 살아서 헤어지거나 하면 사실상 슬플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슬프지도 쓸쓸하지도 괴롭지도 거의 생각도 나지 않는 거야. 가끔씩 꿈에 나타날 뿐.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이야. 어둠 속에서 물끄러미 나를 노려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너 내가 죽어서 기쁘지? 하고. 별로 기쁠 것도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저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것뿐이야. 솔직히 말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온 건 사실이었지만
어릴 적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을 땐 밤새도록 울었는데도 어째서 이토록 심하게 연기가 날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불도 보이지 않고 더 번져나갈 상황 같지도 않았다. 그저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이 타고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탓만은 아니야. 물론 내가 정이 없는 편이긴 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말이야, 가령 그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었다면 나도 다른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더 깊은 슬픔에 빠진다든지 하는. 별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충분하지 않다와 아주 부족하다의 중간 정도? 늘 굶주려 있었어. 나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사랑을 듬뿍 받아보고 싶었어. 이젠 됐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번이면 되는 거였어. 딱 한 번.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내게 그런 걸 줘본 적이 없었어. 어리광을 부리면 밀쳐내고 돈이 든다고 꾸중만 하고 줄곧 그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 1년 내내 100%내 생각만 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내 힘으로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든가 6학년 때 그렇게 결심했어. 대단하군. 하고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성과는 있었어? 어려운 일이지.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리고 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 동안 생각하는 듯 했다. 아마도 너무 오래 기다린 탓인지도 몰라. 난 굉장히 완벽한 걸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완벽한 사랑을? 아니, 아무리 내가 욕심쟁이라지만 거기까진 바라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가령 지금 내가 자기에게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모든 걸 집어치우고 그걸 사러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자, 미도리, 딸기 쇼트케이크야 하고 내밀겠지? 그러면 나는 이런 건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창밖으로 휙 내던지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나는 조금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관계 있어.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야.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여자에겐 말이야.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는 거야. 딸기 쇼트케이크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행동이? 그래. 난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네가 곧 딸기 쇼트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쯤은 짐작했어야 했는데 내가 당나귀 똥만큼이나 바보스럽고 무신경했어. 사과할 겸 다시 한번 뭔가 다른 걸 사다 줄게. 뭐가 좋아?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그렇게 받은 것만큼 분명하게 상대방을 사랑할 거야. 지극히 불합리한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고 미도리는 내 어깨 위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저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건 아주 사소한 혹은 시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거지. 너처럼 생각하는 여자아이를 만난 건 처음인걸?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아. 하고 그녀는 손톱의 살갗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저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야. 별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다들 농담 아니면 연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가끔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버리지만 그래서 불이 나니까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머? 이건 그게 아니야. 그건 말이지. 단순한 호기심이야. 불에 타 죽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던 거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그건 정말이야. 연기에 휩싸여 실신한 채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뿐이잖아.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일일 뿐인데 뭘. 전혀 두렵지 않아. 내가 봐온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의 죽음에 비하면 말이야. 글쎄, 우리 친척들은 모두 큰 병을 앓다가 고생 끝에 죽었다고. 우리 가게는 아무래도 그런 혈통인가 봐. 죽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 마지막에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남아있는 의식이라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뿐. 미도리는 말보로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내가 두려운 건 말이야. 그런 타입의 죽음인 거야. 서서히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영역을 침식해서 정신이 들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말이야. 그런 건 싫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난. 결국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불은 꺼졌다. 큰 불로 번지지도 않았고 부상자도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소방차도 한 대만 남고 다 되돌아갔으며 사람들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면서 상점가에서 돌아갔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차가 남아 노상에서 라이트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마귀 2마리가 전신주 꼭대기에 앉아서 지상의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재가 수습되고 나자 미도리는 어쩐지 얼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몸에 힘을 빼고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피곤해? 하고 내가 물었다. 그렇진 않아.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오랜만에 힘을 뺀 것뿐이야. 멍하니. 내가 미도리의 눈을 보자 미도리도 내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아주 조금 움찔하고 어깨를 움직였지만 이내 다시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았다. 5초 아니면 6초. 우리는 가만히 입술을 맞추고 있었다. 초가을 햇살이 그녀의 뺨 위에 속눈썹 그림자를 드리워 그것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부드럽고 평온하고 그리고 달리 뭐라고 할 수 없는 입맞춤이었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옥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불구경을 하고 있지 않았던들. 나는 그날 미도리에게 입맞춤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옥상에서 반짝거리는 집들의 지붕이며 연기며 고추 잠자리며 그런 것들을 줄곧 바라보다가 따스하고 친밀한 기분이 들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남겨놓고 싶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의 입맞춤은 그런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물론 온갖 입맞춤이 그렇듯 어느 정도 위험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돌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어쩐지 말하기 거북한 듯이 자신에게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있어. 하지만 일요일엔 늘 한가하던데? 무척 복잡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초가을 오후 찰나 동안의 마력이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음을 알았다. 5시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미도리의 집을 나섰다. 함께 밖으로 나가 가볍게 식사나 하지 않겠느냐고 권해봤지만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면서 그녀는 거절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정말 질색이야. 혼자서만 있으면 말이야. 몸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점점 썩고 녹아서 마지막엔 초록빛의 걸쭉한 액체만 남아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옷만 남는 거야. 그런 기분이 들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자면. 만일 또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함께 있어줄게. 점심을 대접받는 조건으로. 좋아. 어김없이 식후경에 불구경도 준비해둘 테니까.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다음 날 연극사 강의 시간에 미도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자 나는 학생 식당에 들어가 혼자서 맛없는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 양지 쪽에 앉아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서 여학생 둘이 선체로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어린 아이라도 보듬어 안은 듯이 테니스 라켓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책 몇 권과 레너드 번스타인의 LP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예쁜 여학생들로 무척 즐거운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생회관 쪽에서 누군가 베이스에 음계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군데군데 4~5명씩 학생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웃거나 소리치고 있는 게 보였다. 주차장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무리가 있었고 가죽 가방을 아는 교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피하듯이 하면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교정 안쪽에서는 헬멧을 쓴 여학생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자보를 쓰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학의 점심시간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새삼스럽게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 9월 하순의 기분 좋은 한나절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그 덕분에 나는 여느 때보다 쓸쓸한 기분을 느꼈다. 나 혼자만이 그 풍경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도대체 나는 어떤 풍경에 익숙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친숙한 광경은 기즈키와 둘이서 당구를 친 항구 근처의 그 당구장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즈키는 죽어버렸고 그 이후로 나와 세상 사이에는 뭔지 모를 차가운 공기가 끼어들게 되어버린 것이다. 내게 기즈키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즈키의 죽음으로 나의 어도어 센스라고나 할 수 있는 기능의 일부분이 완전히 영원히 손상되어 버린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는 완전히 나의 이해 밖의 일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서 캠퍼스의 풍경과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혹시 미도리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날 그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나는 도서실에 가서 독일어 예습을 했다. 그 주 토요일 오후에 나가사와 선배가 내 방에 와서 괜찮다면 오늘 밤에 놀러 나가지 않겠느냐. 외박 허가는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좋아요 하고 나는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 내 머리가 몹시 어수선해서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자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이다. 나는 저녁 무렵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폴로 셔츠 위에 면으로 된 윗도리를 입었다. 그리고 나가사와 선배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버스를 타고 신주쿠 거리로 나갔다. 신주쿠 삼가의 소란 속에서 버스를 내려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늘 가는 근처의 바에 들어가 적당한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여자 손님이 많다는 게 그 술집의 특징이었는데 그날따라 여자들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위스키 소다를 홀짝거리면서 2시간 가까이 그곳에 있었다. 애교 있어 보이는 여자 2명이 카운터에 앉아서 김렉과 마르가리타를 주문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사와 선배가 말을 걸러갔지만 2 사람은 남자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잠시 동안 넷이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기다리던 상대가 오자 2 사람은 그쪽으로 가버렸다. 장소를 옮기자면서 나가사와 선배는 나를 다른 바로 데리고 갔다. 좀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이 거의 가득 차서 시끌벅적했다. 안쪽 테이블에 3명의 여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로 다가가 5이서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다들 꽤 좋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다른 가게로 옮겨서 좀 더 마시지 않겠냐고 권했더니 그녀들은 우린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해요. 귀가 시간까진 돌아가야 하니까 하고 말했다. 3명 모두 어느 여자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말 재수 없는 하루였다. 그런 뒤에 다시 장소를 옮겨봤지만 허탕이었다. 어찌된 셈인지 여자들이 다가오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이다. 11시 반이 되자 오늘은 글렀다 하고 나가사와 선배가 말했다. 미안하다. 괜히 끌고 다녀서 하고 그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나는.
선배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즐거운걸요. 하고 나는 말했다. 1년에 한 번쯤은 있지, 이런 일이. 하고 그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섹스 따위는 아무러면 어떠냐 하는 기분이 되어 있었다. 토요일, 신주쿠 밤의 소란 속을 3시간 반이나 어슬렁거리며 성욕과 알코올이 뒤범벅이 된 영문을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나 자신의 성욕 같은 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와타나베? 하고 나가사와 선배가 내게 물었다. 심야 영화라도 보러 가죠. 뭐 한동안 영화도 못 봤으니까요. 그럼 난 하스미한테 갈게. 괜찮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만일 괜찮다면 함께 잘 여자 하나쯤은 소개해줄 용의가 있는데 어때? 아니요. 영화가 보고 싶어요, 오늘은. 미안한데 언젠가 보충해주지.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치즈버거를 먹고 따끈한 커피를 마셔 취기를 가라앉히고 나서 근처에 제 개봉관에 들어가 영화 졸업을 보았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나와 새벽 4시 전에 썰렁한 신주쿠 거리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어슬렁거렸다. 걷다 지친 나는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첫 전철을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후 카페는 역시 나처럼 첫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혼잡해졌다. 웨이터가 내게로 오더니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과 합석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어차피 나는 책을 읽고 있는 것뿐이고 앞에 누가 앉든 신경 쓸 바가 아니었다. 나와 합석한 것은 2사람의 여자였다. 나와 비슷한 또래인 듯 했다. 둘 다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은 여자들이었다. 화장도 옷차림도 수수했고 새벽 5시 전에 가부키초를 헤매고 다닐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 무슨 사정으로 막차를 놓치고 말았든가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들은 합석한 상대가 나라는 데서 약간은 안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말쑥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저녁 때 면도도 했으며 게다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여자 중 한 명은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회색 요트 파카에 흰 진을 입고 커다란 비닐 레자백을 들었으며 조개 모양의 커다란 귀고리를 양쪽 귀에 달고 있었다. 또 한 여자는 작은 몸집에 안경을 쓰고 격자무늬 셔츠 위에 파란색 가디건을 입었으며 손가락에는 푸른색의 터키석 반지를 끼고 있었다. 몸집이 작은 여자는 가끔씩 안경을 벗고 손가락 끝으로 눈을 누르곤 하는 게 버릇인 것 같았다. 그녀들은 똑같이 카페오레와 케이크를 주문하고는 뭔가 조용조용 의논하면서 천천히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셨다. 덩치 큰 여자는 여러 번 고개를 갸웃거렸고 몸집이 작은 여자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마빈 게이며 비지스며 그런 음악이 크게 울리고 있어서 이야기의 내용까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작은 여자가 고민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큰 여자가 애써 달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책을 읽다
그녀들을 관찰하다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작은 여자가 숄더백을 끌어안듯이 하고 화장실로 가버리자 덩치 큰 여자가 나를 향해 저 미안한데요 하고 말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이 근처에 아직도 술을 마실 만한 가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말입니까? 하고 나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예. 아니, 새벽 5시 20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서 깨어 잠을 자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요? 네, 그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하고 그녀는 몹시 부끄럽다는 듯이 말했다. 친구가 굳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집에 돌아가 둘이서 마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지만 전 아침 7시 30분 전철로 나가노에 가야 하거든요. 그럼 자동 판매기에서 술을 사서 저기 아무데나 앉아서 마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네요. 미안하지만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그녀가 말했다. 여자 둘이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하면서. 나는 그 당시 신주쿠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을 해봤지만 새벽 5시 20분에 낯선 여자들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유혹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거절하기 귀찮았고 또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니혼슈 몇 병과 간단한 안주를 적당히 사서 그녀들과 함께 서쪽 출입구 앞 광장으로 가 즉석 파티를 벌였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여행사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둘 다 올해 전문대학을 나와 곧바로 근무하기 시작한 친한 친구 사이였다. 작은 여자에게는 애인이 있어 한 1년쯤 잘 교제해 왔는데 최근 들어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상심해 있다는 것이 대강의 사연이었다. 덩치 큰 여자는 오늘 오빠의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나가노 고향집에 갔어야 할 형편이었지만 친구와 같이 있어주느라고 밤을 신주쿠에서 지새우고 일요일 아침 첫 차인 특급을 타고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와 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나는 작은 여자에게 물어봤다. 작은 여자는 니혼슈를 홀짝거리면서 발밑에 잡초를 괜스레 잡아 뜯고 있었다. 그의 방문을 열었더니 바로 눈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언제 일이죠? 그저께 밤. 하고 나는 말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나요? 그래요. 어째서 잠그지도 않았을까? 하고 나는 말했다. 몰라요. 그런 건 알 턱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지독하잖아요. 그러니 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큰 여자가 말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한번 서로 잘 이야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 용서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지만 하고 나는 말했다. 누구도 내 기분을 모를 거예요. 하고 작은 여자는 여전히 잡초를 잡아 뜯으며 내뱉듯이 말했다. 까마귀 떼가 서쪽에서 몰려와 오다큐 백화점 상공을 넘어갔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큰 여자의 전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남은 술을 서쪽 출입구 지하에 있는 노숙자에게 주고 입장권을 사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가 탄 전철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와 작은 여자는 어느 쪽이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면서 호텔로 들어갔다. 나도 그녀와 특별히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자지 않고서는 일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호텔로 들어서자 나는 먼저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맥주를 마셨다. 여자도 이내 뒤따라 들어왔고 둘이 욕조 속에 비스듬히 누운 채 잠자코 맥주를 마셨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졸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희고 매끈했으며 다리가 무척 예뻤다. 내가 다리를 칭찬했더니 그녀는 무뚝뚝한 소리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침대에 들어가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의 손놀림에 맞추어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녀 속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내 등에 힘껏 손톱을 세우고 오르가즘에 가까워지자 16번이나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사정을 늦추기 위해 열심히 그 횟수를 헤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잠이 들었다. 12시 반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편지도 메시지도 없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술을 마셨기에 한쪽 머리가 묘하게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샤워를 하며 졸음을 쫓고 수염을 깎고 알몸인 채로 의자에 앉아 냉장고 안에 주스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돌이켜보았다. 모든 것이 유리판 두세 장을 사이에 끼워 넣은 것 같은 기묘하게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일들처럼 느껴졌지만 틀림없이 나의 신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를 마신 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세면대에는 사용한 칫솔도 있었다. 나는 신주쿠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전화 부스에 들어가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도 또 혼자서 전화 당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15번이나 벨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분 후에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입구의 우편함에는 내 앞으로 온 속달 봉투가 들어있었다. 나오코로부터 온 편지였다.